네, 국내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습니다.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흘 연속 600명대를 이어가며 적지 않은 규모를 나타냈습니다. 네,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면 주말 검사 건수가 보통 감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 확진자 보통 월요일에 만나보면 좀 줄어든 걸 만나보는데 오늘은 그렇지가 못해서요. 비도 내렸고 주말이었고 근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집단 감염 때문에 그런 걸까요? 어떻게 좀 분석하십니까? 그래도 줄기는 줄었죠. 평일엔 700명 수준인데 600명까지이기 때문에 줄기는 줄었지만 이 감소 추세라고 보기는 어렵고 안정세 600명대에서 정책이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의 이 숫자는 사실은 지난 한 2주 전부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주 그때 어린이날도 있었고 어버이날도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되면서 조금씩 감소가 안 생기는 증가되는 상황이 보이고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주말에 600명씩 나오면 양성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일에 비해서 2배 정도 되는데 이 양성률 데이터도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어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할 경우에는 상당히 양성률이 낮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합치게 되면 이 지금 양성률의 반 정도가 되는 것인데 실제 양성률은 이 선별검사소에 의심 신고한 환자들 중에 확진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아져서 3.4%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오늘 3.71%인데요. 이렇게 높은 이유는 사실은 전부를 다 반영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가 지금 30% 가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게 우리 방역 당국의 통제 범위 밖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수도권과 부산, 울산, 경남의 이 변이주들 특히 이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뭐 남아공도 있고요. 영국 변이주, 캘리포니아 변이주. 특히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 변이주가 제일 주요 변이주로 되면서 확산이 빠르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은 어느 나라에서 들어오든지 인도 변이주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발 비행기를 막는다든지 격리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강한 바이러스가 이 우세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은 위중증 환자라든지 사망률 같은 것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적으로 1.44%인데 치명률이 이번 달만 보면은 0.76%예요. 근데 지난달에는 사실은 0.51%였거든요. 이게 3명에서 4명 사이가 지금 사망합니다, 하루에. 돌아가시는 분이 이 정도인데 이것이 만약에 1명 정도로만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0.1 이하로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0.1 이하의 치명률이라면은 독감과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자는 600명, 700명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위중증하고 치명률은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안심이긴 하지만 아직도 60세에서 74세 접종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아슬아슬한 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이것들이 이어지면서 좀 위중증 환자가 적고 사망자가 적으면서 어느 정도 1000명 이하에서 유지만 된다면은 6월 이후에는 이 방역 수칙 완화도 상당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관련해서는 또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하게 되면 상당한 면역력을 확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일부 방역 수칙 금지 조치를 예외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 해외여행과 관련된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또 어떤 유인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적인 것도 있고 해외여행의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여행을 하지 못해서 한 1년여가 되다 보니까 젊은 층을 필두로 해서 또 어른들은 어르신들대로 휴양관광 같은 게 많이 있었는데 친구분들하고 노후에 이제 해외 휴양지 여행 가는 게 나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실종된 상황입니다. 자, 해외 관련 유인책은 우선 정부는 적극적으로 다른 나라들과 상호 협약까지도 맺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자 지금은 2주 자가격리잖아요. 무조건 국내에 입국하면 2주 자가격리인데 백신을 2차 접종까지 맞추고 적어도 2, 3주 이상 지난 분들은 해외 갔다 들어와도 자가격리 이 면제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2주의 시간을 사실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유익한 본인에게는 이익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갔을 때도 지금 해제돼 있는 나라도 일부 있습니다만 자가격리가 있는 국가에는 저는 백신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확인을 하고 일종의 백신 여권 역할을 하겠죠. 그럼 그 나라에서도 자가격리를 면제해 준다. 그럼 이것은 관광에도 매우 유익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되는 거죠. 국내에서도 몇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금 현재 요양시설에 이 부모님이 계신 환자 가족들이 비대면으로 면회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고요. 대면은 못하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면회하는 경우도 이제 있었습니다. 조금 약화됐을 때. 근데 이제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가족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대면,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네네. 그런 면회를 하셔라. 이런 방안도 지금 이미 나온 바가 있고요.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를 풀어주겠다. 지금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일가 친척 다 모여도 되는 거죠. 백신만 다 맞았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내 해외여행, 해외여행은 동기부여가 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지난 이 5월 6일에 시작이 돼서 먼저 이제 70세 이상 74세 그리고 10일부터는 이제 65세에서 69세, 60세에서 64세까지가 13일에 이제 접종 예약이 시작됐는데 다소 좀 접종 예약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여러 가지 동기부여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센티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의과학적으로 확립될 때마다 하나씩 밝히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의학적 그리고 과학적인 확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단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이 감염 위험성이 낮아져야 되겠죠. 예. 지금 미국의 CDC에서도 과학적인 근거로 실내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완화하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은 너무 성급히 완화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서 미국 시민들이 각 주마다 아마 다르게 보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 충분히 가능한 인센티브라고 보이고요. 예. 좀 더 민간 영역에서의 완화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창의적인 부분들이 많은데 외국에서 나오는 것들을 보면은 운동 경기를 할 때 관중들이 한 구역으로 나눠서 넓게는 접종 받은 사람들은 전부 마스크 벗고 맘대로 거리 두기 안 하고도 관중으로서 할 수 있는 상황. 예. 또 한쪽은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는 또 30%라는 것 다 지켜야 되는 이런 관중의 객석의 그 영역을 나눌 수 있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요. 예. 또 교회 같은 경우도 큰 교회 많지 않습니까? 예방 접종 받은 사람들은 한쪽 반으로 거기는 맘대로 찬송가도 부르게 할 수 있는 상황이 환기만 잘 한다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중 이용 시설에 있어서도 지금 뭐 10시까지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10시 넘어도 면역이 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다든가. 예. 이건 뭐 생각하기 나름으로 창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데 네. 과연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완화를 시켜서 우리 국민들이 특히 60세에서부터 74세 사이의 인구 연령층에 있어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 동의율이 지금 40% 넘어가는데 방역 당국의 목표는 한 70%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한 70%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즉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우려를 넘어서서 인센티브 뭐 전부 다 해서 예. 70%가 넘어가야만 되고 또 이 시기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60세부터 74세 사이의 접종을 더 진행시킬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분명히 마련이 돼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이 60세에서부터 74세 사이에 이 연령층에서는 활동력도 강하고 전파됐을 때 위중증 사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네. 꼭 접종률이 높아져야만 되는 목표인데 예, 예. 사실 18세부터 59세까지는 7월 달부터 접종하게 되는데 대부분 파이자로 접종을 하게 되기 때문에 3주 정도의 간격으로 2차 접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60세에서부터 74세는 그렇지 않은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으면은 3개월 정도의 텀이 있기 때문에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의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급선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를 좀 보면 오늘부터 백신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면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가 지원될 예정인데요. 심의 기준은 총 5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동안 피해 보상이 인정되는 경우는 3가지였는데요. 그래픽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가장 위쪽부터 보시면 인과성이 명백한 경우가 있고 인과성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가 있고 인과성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노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의료비 같은 걸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상 반응에 대한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일지라도 앞으로 중증 환자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1인당 최대 1,000만 원인 건데
지원금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대상자 선정도 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네네.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는 사례가 있습니다. 사지 마비가 된 40대 간호조무사 예. 이 가족분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셨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반응을 하셨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원 방안을 찾아라, 검토해 달라 이렇게 지시를 한 바가 있는데 그 이후에 뭔가 지원이 됐는가 봤더니 지원 근거에서 말씀하신 5단계 네. 위에 3단계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뭔가 인과성이 있을 가능성의 여지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4단계였어요. 네. 근데 5단계는 아예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과성이 없는 게 명확한 경우예요. 4단계는 인과성이 희박해요. 근데 하나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판단 근거가 없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질환에 의한 부작용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호조무사분의 경우가 자료 불충분으로 돼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확대해보자, 개선해보자 이런 것에서 지금 최대한 1인당 1,000만 원까지는 어쨌든 국가가 지원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관할 보건소에 우선 이 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피해 조사반이 이걸 접수해서 피해 상황을 조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이야기한 심의위원회에서 자 그럼 이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며 어떤 내용이 인과성은 어떤 관계가 있을지 이것을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이게 기존에는 5단계 중에 3단계 이상에 들어가야 지원되던 것이 예. 이제는 사실은 3.5단계까지로 좀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피해 보상의 제도화가 되면 그 접종을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마음 놓고 접종을 받으실 수 있겠죠? 아무래도 다소는 조금 더 안심이 되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가족 중에 누가 접종을 받은 이후에 부작용이 생기거나 이상 반응이 나오거나 아프거나 하면 가족들은 이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예. 신고는 많이 접수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인과성 여부에 대해서 있다라고 판단되는 확률이 높지는 않아요. 지금까지로 보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게 원래는 분기에 한 번 열리던 회의인데 코로나 관련해서는 접수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달 여는 것으로 회의도 조정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경증 환자 대상으로 9건을 검토해서 4건을 지원하기로 했으니까 그땐 비율이 높았는데 네. 사실은 인과성 확인은 매우 희소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지원이 확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도 좀 빨라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원에 대한 기준도 조금 더 명확해져야 될 것 같고 네. 코로나19는 과거에 수년 동안은 사실은 우리가 알지도 못하던 새로운 것이고 이 백신 또한 새로운 백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보고 있는 과정이긴 한데 예. 조금은 이제 보편화 그리고 속도가 좀 빨라지는 경우들은 아무래도 편의성이 좀 나아지지 않겠는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단계별로 나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아무쪼록 접종률을 높이는 효과로도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좀 가져보고요. 저희가 좀 사례별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앞서서 잠깐 짚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집단 감염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짚어볼 사례는 강원도 철원 소재에 있는 육군 부대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데 휴가를 다녀온 장병이 확진된 후에 무더기로 추가적으로 확진된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격리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관 동시에 감염이 된 상황이고 감염 경로도 지금 불분명한 상황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런 우려가 큰 상황이고 그리고 확진 판정 받은 분들도 위주로 보면은 이분들 중에는 그 간부들인데 간부들의 경우에는 백신을 맞았어요. 백신을 맞았는데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도 생겨서 이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접종을 마친 분들에게도 결국에 돌파 감염이 일어났다라는 부분? 그 부분입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근데 사실은 이건 돌파 감염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려운 것이 그렇습니다. 돌파 감염이라고 하면은 2차까지 접종을 받은 후에 2주간이 경과된 후에 감염이 되었다면 돌파 감염이겠지만 네네. 예. 지금 이 사례는 1차 접종을 한 후에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면역력이 좀 떨어졌다고 할 수는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예.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1차 접종을 받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받은 요양병원, 요양원의 환자들이나 종사자들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집단에 감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사실은 접종받은 사람들은 하나도 안 걸리고 예.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걸리는 경향들이 최근 사례로 많이 보도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철원 군부대인 경우에는 좀 그렇지는 않았어요.
27명이 감염이 되었는데 그중에 네. 3명의 군 간부들이 1차 접종을 맞았는데 감염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분들은 영내 거주가 아니고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도 충분히 우려가 될 수가 있고 또 아직 잠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N차 감염이 일어났는지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예. 일단 여기서도 1차적으로 접종만 받았다 하면은 예. 결국은 감염됐다 할지라도 증상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고 예. 또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는 것도 상당히 제한적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1차 접종을 우리 국민들의 한 30% 정도 이상만 맞는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6월 말 지나면서 30%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이 실제 집단 면역은 아니지만 상당히 우리가 방역 수칙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약 감염 재생산 지수를 3 정도로 놓고 계산할 때 그런 거거든요. 지금 1 이하인데 인도 변이주 같은 것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1.5 정도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유지된다면은 30% 이상만 접종을 받아도 상당히 많은 방역 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의 경우도 1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이 50%가 안 되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벗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는 있는 것인데 네네네. 문제는 60부터 74세가 이 7월 되기 전에 접종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군부대 내 집단 감염 사례 짚어봤고요. 이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매주 백신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발표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오늘도 있었습니다. 일단 아스트라제네카가 106만 회 그리고 화이자가 44만 회 추가로 도착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 2차 접종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네. 1차 접종은 주춤했던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백신들이 들어오면서 다시 속도를 좀 낼 수 있을까요? 속도를 내야죠. 지금 이제 이 수급 상황이 다소 불안정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5월 14일 이후 풀리는 것으로 돼서 사실은 지난주 후반부터는 이제 백신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와중인데 화이자 백신 44만 회분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건 또박또박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인천공항을 통해서 새벽 1시경에 들어오는데 이건 매주 아직까지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초기에는 이제 25만 회분씩 들어오다가 43만 회분, 이제 44만 회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라 이 화이자 수급은 이제 원활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시다시피 국내 안동 공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물론 대부분 수출이 또 되고 있습니다만 국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오늘 106만 8천 회분이 드디어 출하가 된 거고요. 그럼 이제 당분간은 문제 해결이 되는데 예. 사실은 이것도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역계산을 해보면 일주일에 100만 명씩 예. 접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1차 쭉 맞아 나가면서 주춤했던 1차가 계속 재개돼야 되고요. 그리고 1차 맞은 분들이 일정한 주기가 돌아오면 화이자는 3주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10일에서 12주인데 그러면 이제 2차 접종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6월 말까지 갈 길은 멀다. 백신은 계속 들어오게 될 것이고 예.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수급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이고 예. 계획은 달성될 것이라고 지금 보기 때문에 아까 백 교수님 계속 강조해 주셨지만 지금 가장 큰 변수는 이 접종 예약률, 예. 동의율 여기에 예.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한 처음에는 우리가 70% 이상, 80% 이상까지였는데 고령자에게 왜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백신 효과가 89% 나온다. 그러면은 100명 중에 11명은 걸릴 수 있다라는 통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100%는 뭔지 아세요? 사망률입니다. 백신을 맞은 분 중에 사망한 분은 없다는 겁니다. 예. 이게 그래서 고령자에게 중요한 것이고 예. 우리가 중증 치료병상 항상 의료 공백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백신이 강력한 효과가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처음 시작부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접종률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높이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결국엔 집단 면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큰 전제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접종률을 높이는 것인데 최대한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잠깐 앞서서 좀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지금 1,300만 명 6월 말까지고요. 매주 100만 명 이상 그렇죠.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들이 어떤 방안들이 좀 마련이 돼야 될까요, 백 교수님? 60세 이상을 위한 방안들?
오늘 발표한 거를 보니까 70에서 74세가 58.3%, 65세 이상이 49%, 60세 이상이 30% 돼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이 70%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이 부작용에 대한 공포감, 특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라는 것이 부작용이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고 사망자만 보더라도 사실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파이자하고 비교해 보면은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지만 선후관계만 봤을 때에도 오히려 파이자가 사망이 더 많거든요. 근데 과도한 공포감이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해서 지금도 있고 여러 가지 차별적인 그 유튜브 방송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집단으로 사망했느니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그 노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들 생각들도 보수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 다 늙어가면서 보수적이 되는 거니까요. 네네. 그런데 그런 유튜브 방송들이 자꾸 선동을 하게 되면은 점점 더 공포감은 늘어나게 되고 부작용 사료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예들을 자꾸 과장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신뢰감이 점점 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신뢰감을 높일 수 있는 이 가짜 뉴스들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필요한 시기고요. 또 하나는 그 보상 대책들도 조금 모자라는 것 같아요. 좀 더 폭넓게 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은 좀 아쉬운 거는 저는 이것을 한도이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했다는 것도 좀 아쉽습니다. 1,000만 원씩 다 준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대 1,000만 원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1,000만 원이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든지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 또 이 윗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 중증 환자로 갔을 때 중환자실에서의 그 비용은 자기가 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1,000만 원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좀 대담하게 몇 천만 원 이렇게 해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좀 공무원들의 특성상 이런 것들은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정치권에서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센티브를 과연 얼마나 창의적으로 확대를 해서 잘 줄 수 있는 것이냐. 제일 근본적인 문제는 60세에서부터 74세까지 지금 6월 달에 접종을 받고 9월에 2차 접종을 받는 시기에 줄 수 있는 인센티브는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차 접종만 맞고 나서라도 어떤 줄 수 있는 또 보건 환경상 큰 문제가 없는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를 좀 창의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1차 접종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을 시킬 수도 있는 이런 환경에서 1차 접종만 갖고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아마 정치권에서는 대담하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들도 생각을 해낼 것으로 보이고 또 민간에서 많은 이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방역 당국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주고 그 기준에 따라서 민간이 그거에 방역 수칙에 맞춰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70% 이상 못 맞춘다 그러면은 상당히 두고두고 위중증 환자 또는 사망자 수를 급격히 줄이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요양병원 요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미접종한 사람들은 실제로 감염이 되고 위중증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면서 일단 접종만 받으면은 뭐 접종 받은 사람들끼리는 좀 더 편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좀 줄 수 있는 방법들도 노인층에서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백순영 교수께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그 접종자 관리 체계가 좀 철저히 맞습니다.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광주 서구에서 치매 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어르신께서 하루에 2차례 코로나 백신을 접종 받으셨습니다. 일단 이 사례가 어떻게 발생한 건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아주 엉뚱한 일이에요. 근데 듣고 보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예요. 치매에 걸린 어르신입니다. 가서 백신 접종 대상자 맞으십니다. 예진을 하고 접종하게 되잖아요.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았어요. 이분이 나왔는데 맞았다는 걸 잊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맞는 줄에 서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럴 수 있어요. 치매에 걸리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백신을 맞았다고 확인이 돼 있어야 되는데 또 이분이 오니까 얼굴 기억 못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이제 오시니까. 근데 이분은 또 접종 대상자 명단에 있는 분이 맞네요. 맞으러 들어가세요. 또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건 관리 체계의 문제다. 적어도 접종 대상자, 접종 대기 중, 접종 중, 접종 완료. 그럼 이게 시스템에 기록이 돼서 다시 오셨으면 조금 전에 맞으신 분이잖아요 라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대상자로만 확인하고 또 들어가서 또 맞으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것은 정말 수작 없이 되나 있었던 일이 벌어진. 그런데 치매 어르신은 이런 일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가족이 동행하지 않으면.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접종과 관리가 더 철저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관리 체계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저희가 치매 질환을 앓고 계셨다고 하니까 마음이 또 좋진 않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런 사례들은 좀 꼼꼼하게 당국에서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